저녁 종합 뉴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뭐 예전에 없던 이상 고온이라든가 아니면 한파라든가 그게 발생되고 있으니까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정부가 노력해서 바뀐다기보다 어떤 사회적인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물난리 뭐 이런 것들이 자연의 어떤 법칙에서 완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망가진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구나 싶기도 하고 먹거리에 대한 염려를 슬슬 하게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비도 많이 오고 덥기도 하고 날씨가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거의 봄, 가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조금 더 법제화된 그런 것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전년 대비 해가지고 기후 변동폭이 되게 커지고 기후 위기 되돌릴 수 있는 임계점이 몇 년 남았다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보면은 앞으로도 심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은 있죠.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에 대한 뭐 투자라든지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돼야 될 것 같다는 느낌, 그런 생각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환경의 날입니다. 지난 1972년 국제사회가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 보존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며 만든 날이고요. 우리나라 역시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 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는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재난으로 꼽히고 있고요.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기후환경 위기의 실태를 점검해보고요. 지속 가능한 기후환경 관점의 정책들을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셨죠. 정혜림 전 국민의 미래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분 어서 오시고요. KBS 열린 토론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이제 환경과 관련되신 분인데 그래서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참 치명적인 이야기고요. 2004년에 미국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이 투모로우라는 영화에서는 기후 이상 기후에 대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지구인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게 되는데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께 환경운동가 출신이기도 하시고 서울연구원 원장도 역임하셨고 에너지 환경정책 전문가이기도 한데 자, 일단 지금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인사겸이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초점을 기울여야 될 기후환경 정책 무엇이 핵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기후환경 관련된 정책들이 제안되고 많은 입법 발의가 됐는데 네. 많은 부분이 다 폐기되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합의하고 실현해 나가는 성과를 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혜림 전 국민의 미래 대변인께서는 지난 총선에 이제 기후 환경 전문가로 영입이 되셨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이 기후 문제에 뛰어들게 한 결정적인 배경, 그리고 지금 또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 국책연구소에서 국가 단위의 기후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했었고요. 기업에서는 이제 기업경제연구소에서 그룹 단위의 녹색 산업 전략을 연구해온 전략연구원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시장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또 정책들이 굉장히 빠르게 수립되고 글로벌 동향이 빠르게 바뀌는 거에 비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가 얼마나 그 속도를 빠르게 쫓아왔는가에 대해서는 특히 전략연구원, 가장 멀리 내다봐야 되는 전략연구원으로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가장 힘있게 할 수 있는 여당에서,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 경제를 가장 걱정하고 이걸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국민의힘의 대변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분명히 이제 기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현영 부소장께서는 녹색전환연구소 또 변호사이시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환경법 관련된 일을 많이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특히 환경에서 법이 중요한 이유,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신다면 뭐가 될까요? 네, 제가 법이 중요하다라고 느낀 것은 이제 이전에 그 ESG 관련한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규제 대응이라던가 또 기후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에게 자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제 특히 산업과 이제 기업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때 그 규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느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환경에서는 그 어떤 규제 그 기반의 어떤 그 준수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 시청자들 듣기에 이제 법이라 그러면 약간 좀 추상적으로 느끼고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법이라는 건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실행되고, 예.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이 형성돼서 그 시장에서 다양한 산업과 또는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현실 자체가 큰 흐름으로 변화되는 그런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 규제나 제도적 장치를 해놓느냐, 예. 이게 굉장히 관건적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은 채로 기업들한테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는 그 기업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적정한 규제나 또는 적정한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이 법적 근거로서 만들어지면 네. 그게 시장을 형성하고 그게 큰 흐름을 만든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법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지구의 미래, 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환경 규제도 필요하다. 그럼 그 절충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정혜림 전 대변인도 또 대기업 또 민간 연구소 출신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을 절실하게 또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먼저 지현영 부소장님께서 최근에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후 인식이 어떤지 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이제 그 로컬 에너지 랩 등 다른 그 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17개의 지자체에 각 1,000명씩 17,000명을 대상으로 기후 인식에 대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후 의제에 대해서 알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이제 기후 유권자로 정의했고, 그 결과 이제 10명 중에 3명은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를 한다라는 그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이끌어 내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이제 기후 의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또 어떤 부분에 특히 민감하고 어떤 기후 정책에 대해서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조금만 소개를 더 해드리면, 조사 기관은 메타보이스인데 온라인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구축되어 있는 온라인 패널을 이용해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7,000명을 웹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수준의 0.8%포인트인데 이 조사에서 기후 의제에 따라서 투표를 고려하는 유권자가 33.5%나 되는데 상당히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서항진 의원께 여쭤보면은 과연 이렇게 유권자들이 정말 절실하게 행동으로 옮길 정도로까지 인식을 대전환할 정도까지 그렇게 태도를 바꾸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이제 지구 열대야 시대가 도래했다. 서항진 의원께서는 또 서울연구원 원장 시절에도 이 문제를 서울이 특히 이제 또 인구 밀집 지역이니까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공부하셨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우선 아까 그 조사에서 기후 유권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 예.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비례 선거에 출마를 했었고 저희 조국 혁신당에서는 기후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로 이렇게 출마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후 유권자들이 굉장히 뭔가 지지를 보내줘야지만 제가 당선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막차를 타긴 했습니다만 당선이 돼서 그 유권자들이 힘을 발휘한 것인지 다시 축하드리고요. 궁금하긴 합니다. 정말로. 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유권자들은 확실히 현재의 기후변화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주 심각한 변화, 기상이변 그게 정말 체감이 되고 있고 피부로 위협으로 느끼고 있고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뭐 이렇게 살다 가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 내 손주들 예. 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테스 그 의장이 뭐 기후 뭐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 기후 뭐 보일링 시대다. 예,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후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루는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 유엔의 이제 IPCC라고 하는 그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예. 그 그룹에서 이 기후 문제가 정말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얼마나 영향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거를 계속 조사를 해서 대략 한 5, 6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냈는데 가장 최근 보고서가 22년에서 23년 작년에 최신 보고서네요. 예, 그게 이제 6차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우리가 예측했던 상당히 심각하다고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원래 우리가 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고 플러스 마이너스 탄소가 제로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다음에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한 45% 정도 감축을 해야 된다. 이게 유엔의 권고였는데 유엔 스스로 또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판단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어서 그 위협이 한 10년은 앞당겨질 거다. 그래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뭐 대규모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겪는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급격하게 나오고 있고 이미 국민들은 상당히 그 부분을 체감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미국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1.5도씨가 올랐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국민들이 잘 의미를 모르면 아이고 물이 뭐 좀 1.5도씨 오른다고 해서 뭐 더 뜨거울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혜림 전 대변인도 이 환경 관련 분야를 전공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환경공학 전공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나오면 당장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목욕탕의 물의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1.5도씨가 높아졌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의미인 것이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기후 불평등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말 기후 난민.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까지의 기후 변화의 또 급습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지난해인가요? 아프리카. 또 뭐 100여 년 동안 초대형 화재가 없었던 하와이가 불타버리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협입니까? 좀 더 와닿게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 주시면요. 이게 뭐 저는 이제 세계 기상기구 WMO를 이제 인스타 팔로우하면서 계속 보는데 이번 겨울 내내 선거 내내 이번 달이 가장 더웠다라고 매달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3년 작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였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기준으로 가고 있는 1.5도씨에 거의 근접한 1.45도씨까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정확히 수치는 저희가 막 와닿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거의 다다랐다. 지금이 이게 저희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는 좀 와닿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사례를 이야기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만 조금 이제 조사해왔는데 미국 텍사스에서 멜론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북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말 새 산불로 이제 서울 그 사이즈 한 10% 정도가 불에 타서 소실되고 뭐 독일 남부 지역 그다음에 남아공에서도 홍수로 난리가 나고 사실 이게 되게 심각한 이야기인데 너무 익숙하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 뉴스에서 어디가 난리 났다 그리스 산불 났다 하와이 산불 났다 너무 자주 봤잖아요. 익숙해질 만큼 너무 잦은 일이 된 거예요. 세계 기상기구가 기후변화로 홍수 가능성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배 지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저희가 뭐 경제적으로 손실이냐 이런 걸 또 숫자로 보지 않으면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하버드대의 경제학자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지구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전 세계의 GDP가 12% 정도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2100년까지 3도씨가 오른다고 가정하면은 뭐 GDP, 자본, 저희가 할 수 있는 소비까지 50% 넘게 급락할 거라고 완전 재앙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50년 동안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발생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미래의 재앙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손실을 입었냐라고 계산을 했을 때도 지금 이 지구온난화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구매력이 37% 더 높았을 거라고 판단을 할 만큼 실제로 저희 경제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심각해질 거다. 이게 너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인가 이제 보도 전문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해안가에 있는 공항에 난기류가 발생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변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도 이상 기후의 하나의 결과물인가요? 네. 사실 최근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싱가포르 항공에서 좀 난기류 때문에 한 명이 사망하시고 저희 국민을 포함해서 70여 분이 이제 다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난기류는 아시다시피 공기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이 불규칙하게 난류의 현상을 띠는 거예요. 그게 저희 뭐 비행기 탔을 때도 모두 겪어본 막 비행기가 흔들리거나 하는 이런 현상인데 이때는 얼마나 심각했냐면 3분 동안 1.8km를 낙하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사망하신 분은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기후 변화를 떠올렸을 때 홍수, 가뭄 같은 건 좀 쉽게 떠올려도 이런 난기류는 지금까지 쉽게 떠올리지 못했었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게 우리가 어디에 살든 여행은 누구나 출장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피부로 와닿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고요. 난기류가 기후로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또 이제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0년간 한 55% 난기류가 증가했다고 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근데 2050년에서 한 80년까지 난기류가 훨씬 더 강해질 건데 지금의 55% 오른 지금의 2-3배 정도. 그러니까 언제나 기후변화의 문제는 더 심각하고 강력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당히 좀 정 대변인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니까 더 위기 상황이 아닌가라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고 서왕진 의원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현정 부소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기후 인권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라고 궁금한데 실제 최근에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여성 노인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 인권 침해를 받았다. 특히 여성이고 노인인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은 단순하게는 그 청구하신 그 원고들이 이제 여성 노인 분들이셨고요. 근데 사실 여러 이제 인권 관련 전문 기관들에서 그 약자가 더욱더 취약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기후 변화이고 여성이나 노인, 아동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제 취약계층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약간 대표적인 그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죠. 또 우리는 이제 이상 기후라고 또 극한 기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데 치 부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은 특히 취약한 사람들이 어떤 차원에서 더 힘든 상황이 됐다고 또 더 강조해서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예컨대 이제 특히 물이 부족한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여성이나 아동이 주로 물을 기르러 이렇게 거리를 이동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네, 그 거리가 점점 이제 길어지는 것이죠. 가뭄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하는 그 사이에서 여성이나 아동이 폭력이라던가 또는 어떤 성폭력 같은 것에 이제 노출될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있고요. 안전하지 못한 상황 또 더 위험한 상황에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실제 그 문제 관련해서 이제 특히 이제 여름에 폭염이 점점점 심해지잖아요. 그 폭염 상황에서 가장 그 폭염에 노출됐을 때 잘 견디지 못하고 쉽게 영향을 받는 계층이 바로 어르신들, 그다음에 아동들.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철만 되면 굉장히 비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노인정이라든지 쪽방촌도 그렇고요. 특정한 시설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쪽방촌에 선풍기를 이렇게 나눠드린다는 이런 것도 하고 심지어는 그조차도 안 되면은 여름 더울 때는 은행이라도 반드시 들어가서 쉬도록 하는 그 은행하고 협조를 해서 공고를 할 정도로 그 이상기후 상황에 대해서 어르신일수록 또 임산부나 아동일수록 그게 적응하는 능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인권 문제인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2022년에 있었던 파키스탄 대홍수를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으로 보면 한 전체 온 누적 중에 한 0.03%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산업화가 안 됐으니까 아무런 그런 책임이 없는 나라인데 가장 강력한 홍수가 발생해서 1,7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3천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데 있어서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홍수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에 어떤 대비하거나 사후에 또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돼 있지 않아서 훨씬 심각한 피해를 받거든요. 그런 점에서 불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실제 이 탄소 배출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던 국가지만 오히려 그 피해는 막대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혜림 대변인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시시각각 지구 협의체, 정부 간 협의체가 IPCC입니다. 정해놓은 기후위기의 골든타임을 2030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그러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똑같은 공통의 고민을 갖고서 지구 온난화를 막고자 이제 국가를 도시를 대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들을 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는데 어떤 내용이고 그게 실질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어떨까요? 사실 근데 저희가 아까 상진 의원님께서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플랜이라든지 몇 년 전에 했던 모델링 이런 계획들이 지금 너무 빠르게 비껴나가고 있어요. 1.5도씨를 이제 한계선으로 설정했었는데 그것도 이미 1.45도씨로 가버렸고 관측 지점이나 기간에 따라서는 1.5도씨 넘었다고 얘기하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지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더 멀리 갈수록 돌아가기 힘드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엔에서도 그런 권고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다양한 노력을 지금 최선을 다해 시도하고 있다 정도의 맥락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현영 부소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냐. 그게 법과도 또
연결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 단순한 어떤 산수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그 2030년까지 이제 골든 타임이다라고 지금 당장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 1.5도 그 마지노선을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는 그 탄소 예산이 5천에서 6천억 톤 정도라고 했을 때 1년에 이제 평균적으로 그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전 세계적으로 500에서 600억 톤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남은 그 기간이 이제 10년 정도 이제 남은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축을 해나가고 또 그 감축을 해나가는 수단들을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라고 네. 보입니다. 결국 지금 위기다라는 네. 것은 누구라도 지금 어느 국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뭐 그린피스 같은 단체들도 매우 심각합니다를 절규하다 그렇습니다. 싶할 정도인데 지금 계속 체감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편의성 또는 상업적인 또 효능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미뤄지고 서강진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IPCC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이것도 네. 굉장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을 테고 각국마다 이제 대응하는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라고 하는 날짜는 목표 연도는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구 온난화를 막고자 기후 환경 관점에서 정책을 세우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네. 봐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도시들 중에서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네. 사례는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목표 시점을 뭐 2030년을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 적어도 어쨌든 유엔 이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또 각 국가들이 합의한 방향은 일단은 2050년까지 2050년까지는 소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하고 그걸 줄이거나 흡수하는 것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도록 그래서 더 이상은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2050년까지 실현한다. 그다음에 그 2050년까지 그걸 실현하려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룻밤 사이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이 정도는 줄여야지 그다음에 쭉 가속도가 붙어서 제로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상했던 것보다 이 악화 속도가 좀 더 빨라져서 더 시급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어쨌든 그거를 위해서 세계 각국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역사를 보면 그래도 EU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고 좀 선도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완전 방해꾼 노릇도 하고 트럼프 예. 정부에서는 아주 막 개판을 쳤었죠. 트럼프 전 트럼프는. 대통령에서는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맞습니다. 예. 세계가 뭔가 노력하려고 할 때 미국이 그냥 아주 개판을 쳐가지고 흔들흔들 만드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데 대체로 지금 볼 때도 여전히 EU가 가장 앞장서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서는 대체로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그 과정에서 모범적이고 좀 뭔가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를 꼽는다면 저는 독일을 꼽고 싶은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우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어떤 가장 강력한 정책적 대응에 대한 국민적 공감, 예. 호응 이것도 매우 높고요.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2022년 정책으로 그 부활절 패키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활절 패키지요. 예, 이름이 어떤 내용입니까? 2022년 4월 6일인가 아마 그게 부활절인 것 같아요. 예. 그 즈음에 독일의 기후 보호, 기후 경제 보호부라고 하는 독일은 우리나라는 이제 기후 문제 다루는 게 환경부 또는 뭐 산자부 이런 데 다룹니다만 아예 거기는 경제부에서 그걸 다룹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거기서 부활절 패키지라고 하는 굉장히 종합적인 정책들을 한 500페이지짜리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45% 정도가 이미 되는데 그걸 2030년까지는 한 80%까지 올리겠다. 그다음에 2035년에는 적어도 전력은 완전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런 아주 예.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500페이지 패키지로 만들어서 중앙 정부가 연방 정부가 그것을 법안으로 제시를 해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독일은 앞서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한 8% 내지는 9%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독일은 이미 45%인데 그거를 80% 100%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8%에서 2030년까지 겨우 한 21% 가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나라 간의 격차가 커서 그것이 어떤 기후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예. 곧바로 그게 경제 문제,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큰 어떤 우려가 있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탄소 중립 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때문에 뭐 유럽에서는 탄소세가 도입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2차 전지 등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또 차별적 법 적용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국마다 상황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매우 또 더딜 테고 또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더 빠를 테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전반적으로 또 계속 성장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는데 우리도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40%를 감축한다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사실 저 말고 다른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에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다른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연영 부처장께서요. 네, 현재 이제 뭐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그 글로벌 흐름이나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하고요. 네. 그래서 가장 뭐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석유 시추에 관련해서도 그 대통령께서 이제 최초의 브리핑으로 이제 국민 앞에서 석유 시추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기후 정책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그 동안에 의존해온 화석연료 기반의 그 문명을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정책들이 이제 기후를 좀 고려하면서 이제 설계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역행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네.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굉장히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수단마저도 매우 소극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원전이나 이제 석탄 등의 이제 정책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실행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서항진 의원께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니까 원전도 우리가 이제 원전의 위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은 좀 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단숨에 독일만큼 그렇게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늘려야 되지만 그게 늘어가기까지 또 필요한 에너지나 전력 부분들을 다른 데서 이렇게 잘 소위 믹스를 한다고 하는 건데요. 예. 그 믹스를 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상당 부분 높은 비중으로 이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안전하게 잘 사용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미 원자력은 상당 정도 비중이 한 30%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한테 시급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게 재생에너지입니다. 중요하겠죠. 네.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잘 늘릴 거냐.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아주 관건적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적극적 의지 이런 부분들이 잘 형성되지 않고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완전히 방향착오를 하고 있거나 시대적 국제적 흐름에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경제 자체가 심각한 어떤 위기
국제적인 어떤 경쟁에서 낙오되는 문제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내일이라도 이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정부가 태양광이나 풍력 쪽을 더 집중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말씀이신가요? 훨씬 더 집중적이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너무 늦었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막 트럼프가 이렇게 난리를 치던 시절이어가지고 네. 뭐 잘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있다가 2021년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EU는 이미 막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거기에 합류가 되니까 급격하게 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인 어떤 흐름들이 형성돼 갔거든요. 네. 그때 비로소 문재인 정부가 아까 말씀 소개해 주신 탄소중립 기본법도 만들고 또 뭐 탄소중립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뭐 이랬는데 그 흐름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강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이번 새 정부의 과제였는데 네. 윤석열 정부는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지금 목표처럼 돼 있어서 그나마 막 형성되던 태양광이나 풍력의 산업들이 토지 땅도 사고 시설도 막 만들고 막 투자를 정부가 왜냐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했죠. 예. 그 생태계가 막 생겨나고 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바닥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태양광이나 풍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를 단순히 지난 정부와의 정책 차이점 때문으로 해석해야 될지 정혜림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예. 했을 때 정말 이게 이 정부 때문에 이 생태계가 굉장히 위태로웠느냐 아니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EPC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뭐 건설하는 데 들었던 비용들 그다음에 금리가 놀라졌던 이런 사건들 때문에 투자가 많이 축소되었느냐라고 봤을 때 후자 요인도 굉장히 크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는 거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재생에너지냐 원자력이냐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무탄소 에너지로 이렇게 확실하게 갈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던 건 지난 정권부터 지금 정권까지 분명히 있었다. 예.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재생에너지가 지난 정부의 말기에 좀 급격히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는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이거를 이제 무조건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이제 지난 정부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원자력에 대한 반감으로 하면 안 돼라고 했던 거랑 비슷하게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정부 방향으로서는 무탄소 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된 11차 전기본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를 더 늘려서 발표하시긴 했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탄소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느니 이 에너지를 늘린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오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좀 공격을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 사례에서도 예. 원자력은 일찍 좀 이제 많이 축소한 거에 국민적인 합의가 되었지만 사실 그러니까 독일이 끝까지 가지고 갔던 건 석탄 화력 발전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동독 지역에서 석탄 광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빠르게 줄이거나 축소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더라고. 제가 독일에 방문했을 때 거기 이제 계신 정부 관계자분들이 좀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석탄을 줄이거나 뭐 이제 원전을 줄이거나 할 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줄여가면서 하긴 어렵다. 어떤 것을 함께 가는지의 선택이었고 우리는 원자력이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이 두 에너지의 성격이 매우 다르고 또 결국은 전력 그 개통의 이제 한계를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지금 그 빠져야 할 원전이 빠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가 더 늘어날 수 없게끔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이제 탈석탄에 관련된 부분들도 독일은 탈석탄을 2038년까지 이제 하겠다라는 시점을 찍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나 어떤 전반적인 그 지역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천천히 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충분히 했던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고 싶은데 그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슨 정부가 그거를 다 뭐 태양광 깔고 뭐 풍력 설치하고 정부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산업이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시장이 형성돼야 되는데 새로운 어떤 분야의 시장이 형성되고 기업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정부의 정책 시그널입니다. 정부의 정책 시그널이 정말로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계속 강화시키고 계속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난 정부에서 뭔가 문제가 많았고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뭔가 이건 일단 중단, 또 조사도 해봐야 돼. 네. 이렇게 시그널이 가는 순간 일단 얼어붙고요. 실제로 이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모든 그 사업장에서 감사와 조사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시그널도 반대로 가고 있지, 실제로 사업 현장에서 감사와 조사가 반복되지, 그러면서 어렵게 만들어졌던 재생에너지 산업 상태가 정말 죽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토론을 해보면은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저희들한테 막 화를 내고 그렇게 울고 끓고 있는 정도입니다. 성진 의원께 덧붙여서 여쭤보면은, 한편으로는 이 태양광 에너지의 인프라에 대해서 또 풍력에 대해서도 뭐 효능이나 효율, 또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막대한 에너지의 어떤 수요의 또 수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게 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뭐 오랫동안 지난 정부에서부터 그거가 논란이 되었고, 특히 이제 비판하고 태양광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원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의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였는데, 이미 전 세계가 지금 그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걸 보면은 압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고, 원자력 부분은 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석탄화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측면이나 또는 미래 에너지의 어떤 수요의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훨씬 압도적이고, 미래 에너지라는 것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판명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 환경이라는 게 그 부분에 마치 좀 더 약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독일보다도 태양광 여건이 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그 실체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비판적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정책을 자꾸 약화시키는 것은 미래를 갉아먹는 거다.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후 변화 또 기후 대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부 마무리에서 논의가 지난 정권과 현 정권, 또 원전이냐 신재생 에너지냐.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원전이든 신재생 에너지든 기후 대응에 더 적합한 게 뭐냐. 꼭 이 원전이냐 신재생 에너지냐의 정책적인 차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부분을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탄소를 줄여나가는 게 기후대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그게 뭐든 무탄소 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기조였고, 저희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준비했던 정책도 그렇게 준비가 됐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다시 느끼셨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 이 문제로 회귀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논쟁으로만 끝나지 않느냐. 사실 진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무탄소 에너지를 늘린다는 거에 합의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늘려나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시더라도 2부에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4579님, 올해 여름은 또 얼마나 무더위가 이어질까 벌써 두렵습니다. 작년에 야외나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쓰러진 노동자들도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도 기후변화로 발생된 일 아닐까요? 2304님, 장바구니, 가방, 텀블러, 종이빨대 사용하고 배달 음식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서의 실천 방법은 알고 있는데 실천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 먼저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169님, 우리 해역에서 석유가 난다 해도 제한적으로 아껴서 써야 될 겁니다. 한국이 탄소 비용을 얼마나 물고 있을까요? 2304님, 젊은 세대는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합니다. 기후변화가 저출생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시행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에 기후, 환경 관점이 꼭 필요합니다. 문선영님, 기후변화가 인공적으로 조절이 가능할까요? 기후온난화를 늦추어보자라는 점에선 동의합니다. 기후가 제가 어렸을 적보다 훨씬 따뜻해진 건 사실입니다 해주셨고요. 홍의종님, 기후변화는 오존층까지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낮에 돌아다니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편의점, 은행, 여름 휴게 쉼터 등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노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희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정혜림 전 국민의미래 대변인 세 분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기후와 환경에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이 뭐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상 기후, 극한 기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각 국가별로 탄소를 줄여야 되고 또 지구 온난화를 그래서 막을 수가 있고 또 이상 기후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될 텐데 먼저 지현영 부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목적은 결국 이제 탄소를 줄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될 텐데 이 재생에너지 중에서 특별히 또 영농형 태양광 정책을 또 이야기를 해주셔요.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영농형 태양광은 이제 그 농지에서 그 하부 작물과 그리고 그 태양광 시설을 이제 그 태양광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같이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 그런 시설이고요. 네. 그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 이제 토지가 국토 면적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또 그리고 그 사실은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에서도 농지를 좀 활용해서 태양광을 하면은 좀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 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관심을 받게 됐고요. 그런데 해외 이제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그 영농형 태양광이 이제 농업에 도움을 주는 시설로서 어떤 기후 위기에 취약한 농작물을 어느 정도 그 태양을 좀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을 좀 덜 쓸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과 또 농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만을 살려서 양쪽의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좀 잘 설계는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물론 기후위기라는 문제도 있지만 식량 안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취약한 그 상황이고 또 기후위기가 식량 안보를 또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영농형 태양광에 있어서는 이제 농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그 농촌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농형 태양광 정책이 설계되어야 우리가 그 농민들에게도 좀 수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에너지 전환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말하자면 이제 농지가 상당히 이제 넓게 노출된 지역이고 그곳에서 태양광 인프라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야 이제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수 있는 것. 뭐든지 우리의 사고의 방향 자체를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의 말씀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정혜림 전 대변인께는 결과적으로 이제 기후에 대한 대응이 경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탄소 이 거래소가 이제 생겨나고 이걸 거래도 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기후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또 이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국면에서 상당히 또 경쟁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 세계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또 국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기후 산업 자체가 정말 빠르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 해 투자 금액이 한 2,000조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맥킨지에서 2030년까지 12조 달러 한 1.6경 원 정도로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인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목표가 같잖아요.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연하게도 모두가 이 흐름을 쫓아가고 있고, 근데 하나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다들 되게 이미 2050년에 넷제로 달성을 하는데 기여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 기술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기술군을 가지고 뭐 기여도 같은 건 좀 예측치긴 하지만 차이가 있어도 뭐 모델링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알고 있어서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가 같은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대부분의 선수가 비슷한 종목을 선택해서 같은 트랙에서 지금 뛰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소항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굉장히 힘있게 지원해줘야 되는 게 되게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지금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탑6 중에 3개가 저희 이제 나라의 회사인 배터리를 포함해가지고 뭐 이제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고 저장하는 CCUS나 아니면 무탄소 전원인 뭐 차세대 원전, 차세대 태양광, 수소 산업 같은 이런 저희가 좀 이렇게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기업들이 절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뭐 갖춘다, 따라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긴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술 경쟁력,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뭐 수소 경제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될 텐데, 성선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 정책도 이제 중요할 테고 기업도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겁니다. 이제 탄소 중립에 적극적인 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또 금융 지원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정부는 해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아까 뭐 에너지 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격이나 기업의 인프라 자체가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변화도 이제 필요할 텐데, 금융 지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어떤 산업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네. 산업 전환에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물론 저는 정부의 R&D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금융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어떤 우리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나 금융 회사들의 어떤 우선 선택,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잘 설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정책이 더 시급하고 우선이다. 왜냐하면은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막강한 포스코와 같은 그런 회사도 포스코가 제강을 하기 위해서 철광석을 사다가 철을 뽑아내는 그 공정에서 코쿠스라고 하는 소위 석탄의 어떤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탄소를 발생시키는데 그 코쿠스 대신에 수소를 이용해서 제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기술 개발을 하려면 포스코 같은 그런 대단한 회사도 그냥 알아서 해라 해서는 안 되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이 결합이 돼야 되고 또 금융적 지원이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기업들도 제대로 가기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막대한 또 인프라 추가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 아까 모두에 소개하셨지만 미국의 IRA가 바로 그런 겁니다. 소위 탈탄소 분야의 어떤 산업이나 그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뭐 옛날로 보면은 WTA에 다 걸릴 만한 뭐 엄청난 지원을 국가가 그냥 막 퍼붓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정책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정부가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인식을 전환해서 아주 집중적인 노력을 서두르지 않으면 예. 굉장히 어떤 위험 상대에 간다고 아까 일부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그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 자체는 네. 그 자체는 맞는데 거기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는 아리백 문제입니다. 아리백이라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네.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반도체 만드는 데 들어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아리백의 기준이라는 건데. Reusable Energy 100%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게 무슨 국제 규약이나 국제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가 캠페인을 했는데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GM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그거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거 하겠다. 소비자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예. 기업이 소비자들한테 약속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가 헌법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게 글로벌 규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애플의 반도체를 공급해야겠다는 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아리백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리백을 실현하려면 그 기업들한테 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예. 원자력은 무탄소 전원이긴 하지만 그걸로 아리백을 실현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 부족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우리가 공급해 주느냐가 굉장히 관건적인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예. 거죠. 재생에너지를 더 늘려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서왕진 의원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컨센서스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석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네. 탈석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제 입법 논의가 있는데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있다는 게 아직까지 탈석탄에 대한 게 입법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건지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 아직 철석탄에 대해서 그 국내 입법화가 되어 있지 않는 안 돼 있습니까, 상황이고요. 아직? 예, 네. 그 지난 정부에서 이제 그 탈석탄 목표 시점을 2050년까지 하겠다라고 밝힌 바는 있었으나 그것이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구체적인 어떤 그 로드맵 같은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상황은 우리 그 석탄 발전소가 그 전원 비중, 전력을 생산하는 예, 비중에서 차지하는 것이 27%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4분의 1 이상이네요. 네, 네. 그 뭐 LNG가 29% 정도고 이제 두 번째가 석탄 발전소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2030년도에도 한 19% 정도로 줄이겠다. 라는 것이 이제 현재의 목표인 상황이고요. 현재 예. 58기의 석탄 발전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탄소를 최소화한다는 것에 다른 에너지 수단보다도 이 석탄을 줄여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과제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게 시급하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이 빨리 빠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독일 사례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는 네. 것이 거기에 이미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지역 경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도 석탄이 이제 빠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네.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저희 당에서는 이제 수소 발전소를 거기다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아무래도 탈석탄 범에서도 그게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설명 들으면서 살짝 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상진 의원께서 이번에 이제 국회 입성을 하셨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른바 강원도 지역에 동해 또 정선 뭐 이런 곳이 이른바 석탄 산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1, 2년 전의 일도 아니고 4, 50년 전에 산업 구조가 변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급속히 추진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이제 예. 뭐 근로자들의 어떤 이 직종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일찌감치 다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었어야 됐다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구별을 해야 될 게 이제 옛날 그 탄광 산업 네. 이거 자체는 이제 굉장히 사용화됐고 사실상 거의 사라졌죠.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거 석탄을 또 외국에서 수입도 맞습니다. 해올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우선 그게 싸니까 싼 연료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너무 우리가 시대의 흐름, 세계적 변화를 몰랐던 거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저 석탄화력 발전소를 허가를 해줬어요. 예. 기업한테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엄청난 돈을 이미 들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막 짓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세계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다 이제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정도로 미래를 읽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부가 다 허가해 준 기업의 기업 활동을 세계적인 추사라 그래서 갑자기 문을 닫아라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죠. 예. 그렇게 하려면 그것에 따른 보상 문제, 기업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직을 할 수 있는 준비, 네. 또 그 지역에 그 발전소와 연관돼서 먹고 사는 장사를 하는 분들의 지역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만들려고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거 하나 진행을 못 시켰어요. 네. 그런 점에서 정부나 정치권이나 총체적인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 석탄발전소가 뭐 호주가 됐든 석탄을 수입을 해와서 값이 싸서 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 탄소 중립, 무탄소 정책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좀 더디다. 맞습니다. 느리다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서유님 플라스틱 규제입니다. 네. 이게 다른 부분과 다르게 뭐 에너지 정책을 이야기하셨고 또 산업 구조 이 부분을 또 이제 기업의 역할 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 플라스틱 규제 관련된 부분은 일반 국민들하고도 상당히 또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플라스틱 문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인식이 많이 돼 있고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원유에서 나오는 납타, 우리 납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료로 만드는 건데 그 원료를 만들고 그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석유를 쓰는 거니까. 그런 기후변화 문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플라스틱 자체가 해양 오염의 가장 핵심 원인이고 전 세계가 이거를 빠른 속도로 줄이기 위해서 국제적인 어떤 합의를 해야 된다. 아주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들어야 된다. 기후변화처럼. 네. 그런 논의들을 쭉 하고 있고요. 국제사회가 그런 논의들을 쭉 하고 있는데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그런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자라고 논의를 쭉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4번의 회의를 했고 마지막 5번째 회의가 올해 부산에서 11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 합의점을 만들지 못하면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자체가 사실은 또 뒤로 한참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에서 그 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는 우리나라 환경부가 일회용 규제도 오히려 후퇴를 하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약간 외교적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예. 근데 정혜림 전 대변인은 이 기업에 또 연구소에 계셨으니까 특히 플라스틱은 산업적으로는 또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 플라스틱이 불러오는 환경 오염은 또 막대하고 또 치명적입니다. 기업들이 좀 뭔가를 또 해소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플라스틱을 실제로 만들고 있는 화학 회사들도 재생 플라스틱을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일부 회사들에서는 이걸 빠르게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바이오 플라스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원래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생산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원래 재료가 또 플라스틱이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저희가 지금 수요만큼 만들려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굉장히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11월에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 협약의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사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플라스틱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또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바이오 플라스틱이 됐던 네. 어쨌거나 간에 기능적으로도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또 탄소 배출을 또 최저 네. 수준으로 유지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시부 소장님, 이 플라스틱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가 일회용 컵 이야기하지만 어디 야외로 갈 때 이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인가요? 몇 차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컵도 여전히 상당히 또 사용하는 인구도 또 소비자들도 보게 되면 이걸 법적으로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네, 플라스틱과 일회용 제품 관련된 규제도 이제 국내에서 매번 이렇게 새로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그 로드맵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됐고요. 심지어 법에서 이제 이제 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한 부분도 이렇게 뒤로 그 기업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뒤로 밀리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사실은 결국은 규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 기업들이 그 규제를 보고 그 관련된 산업들이 또 상당히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다회용기를 뭐 회수하는 그런 기업이라던가 다회용기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또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을 때는 그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정책의 후퇴됨에 따라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그 뒤로 밀리게 되는 영향을 또 받게 되고요. 또 현재 그런 그 플라스틱 관련된 업종에 그 종사하는 기업들도 규제의 메시지를 보고 그것에 맞춰서 기업의 향후 방향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그 규제가 계속 명확하지 않고 또 변경이 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제 이윤을 생각하니까 이제 전환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미루게 되고 또 기업과 정부와 국민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를 계속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은 점점 흘러가게 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바로 오늘이 이 환경의 날인데요. 지구는 죽어가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KBS 열린 토론 세 분이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지금 기후 환경에 대한 대응 무엇인지를 30초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토론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은영 부소장님부터요. 네, 그 정부가 지금 사실 뭐 불이 났다라는 표현들을 이제 뭐 하는데요. 뭐 불이 난 상황에서 그러면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을 우선적으로 쓰고 그리고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연구를 또 열심히 해서 그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수단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있음에도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뭐 석유 시추 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혜림 전 대변인께서는요? 저는 사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후 문제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환경 문제가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규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대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 전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지원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 15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후 대응과 우리 경제 발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좀 적극 바꿔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자, 세 분 토론 감사드리고요.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배종산입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